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다소 내용이 많습니다. 일본 선거를 뒤흔드는 떠오르는 일본 극우정당,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 방송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중의원은 미국의 하원에 해당하고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하는데 중의원 선거 결과는 자민당 정권의 대표였다.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건데 215석 대 235석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기 1순위 그 총리 후보는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층의 차기 총리 선호도 1위는 10선의 구구 의원인 다카이치 사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2위는 현재 농수산부 장관을 하고 있는 신치로 고이즈미, 젊은 가업을 이은 그 정치인이죠.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세이토라는 극우정당이 1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자로 참정당이 되겠는데 제가 이 심볼 마크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혹시 3조고의 상징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심지어 최근 조사에서는 자민당 민주당에 이어 3위까지 상승했다. 2020년 창당한 극우정당인 참정당. 참정당의 선거구호는 재패니즈 프로스트. 우리는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일본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반세계화를 추구한다. 반세계화라고 그러면 디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 퍼스트가 아니고 일본인 퍼스트다 이렇게 돼 있어요. 77년생이면 꽤 나이가 어린 사람이죠. 뭐 학원 강사 출신이 되는데 선거 자금을 어디서 모았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창당 자금이나 이런 것들. 트럼프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익보다는 일본인들을 더 먼저 생각하자. 국민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뭐가 있죠. 그 뭐 캐치프레이즈나 다 똑같이 하더라도 기업 이익보다 노동자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하고 비교한다면 어떻게 다르겠느냐. 일본인들을 먼저 생각하자 그러면은 비례돼서 이 참정당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기업 이익보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노동자를 더 먼저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근본은 건드리지 않고 관광객 문제 1순위냐? 이거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노골적인 반이민자 정책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중 연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여기 그 2023년에 꽤 올라왔는데 3,690만 명이 됩니다. 여기에 한국인이 880명을 차지해서 한국인이 26.7% 비중이 1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일본 제국 때 유입된 제일 한국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걸 묻고 싶네요. 심지어 쌀 가격마저 관광객들의 쌀 소비 증가를 꼽았던 일본이었는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죠. 일본인들을 생각하면 좋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거주자 수도 사상 최고치라고 또 말은 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생긴 일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노동력의 3.4%고 그게 한 200만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참정당의 주된 공격 대상은 일본 내 중국인들이다. 요거는 아주 좋아요. 반중은 공감하는 바이고
중국인들의 조용한 일본 침략, 외국인 토지 매매를 금지, 우리나라도 이거 해야 되는데 참정당은 극우답게 일본 왕실에 대한 강력한 충성도 강조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고 이 천황에 대해서는 유대인과 연계된 국제금융자본과 뭔가 연계해서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좌클릭에 분노한 이들의 표를 흡수하는 참정당이다. 그래서 이 일본의 그 극우정당은 유럽의 극우 성향과 맥을 같이 하는가, 이렇게도 한번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 딱 같지는 않겠지만은 보수가 지금 극우 쪽이 유럽에서도 득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이번 그 참여 선거에 그 입헌민주당은 식료품에 부과되는 8%의 소비세를 한 1년 정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시바 총리는 그것보다는 1인당 2만 엔씩 이 급부금을 주겠다. 요게 이제 차이죠. 일본 여론은 소비세 인하에 대한 압도적 지지라고 돼 있고, 시장은 자민당의 패배 가능성을 높게 봤고 덕분에 일본 금리는 고공행진이다. 정책은 민주당에 밀리고 보수는 극우에 밀리는 자민당의 오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일본 지지통신의 데이터를 보면은 자민당과 그 공명당 적으로 과반수가 깨질 전망이고 국민과 참정당이 약진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정의 미야떼 치에시가 당선 확실 중의원 선거 최하위로부터 반격해 당의 뿌리 오사카에서 첫 의석을 따냈다. 산케이 신문이 했는데, 오사카는 제일 한국인들이 또 가장 많이 사는 데이기도 하죠. 총리 연임의향 표명, 소비세 감소의 부정적 생각, 이것도 참고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은 유럽과 일본은 보수 및 극우 정당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좌파 정당이 반대로 집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한국에 보수 정당이 있기나 한 것일까? 없기에 극우 정당도 발생할 풍토가 아예 뿌리부터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텍사스와 한국의 폭우 피해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왼쪽은 방송 내용이고 오른쪽은 제가 국내 뉴스 보도를 좀 가져온 내용입니다. 기자가 너희가 사람 해고해서 당국 경보가 늦은 것 아닐까요? 한 기자는 트럼프에게 당국의 경보 알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더 많은 이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어떤 입장인지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악마 같은 짓이다. 트럼프는 이렇게 답했다. 악마 같은 인간들이나 그딴 질문을 하지 않겠냐. 해고된 기상학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would think not. 점잖은 표현이긴 하겠지만 그럴 생각 없다는 뜻이죠. 주정부가 할 일이라는데 주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공화당 출신 텍사스 주지사는 누구 탓이냐고 그런 비난을 하는 자들은 진짜 패배자들이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폭우 피해 울던 산이 순직간 와르르 괴물폭우의 산청 쑥대밭, 김준호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7월 20일 날 보도한 내용이고요. 또한 어저께 뉴스에 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해 이카는 오산시장을 질타했죠. 너는 뭐 했니? 하고 지방자치대장한테 싫은 소리를 한 거죠. 미국으로 예를 들면 그 텍사스 주지사한테 너는 뭐 했니? 라고 또 묻는 거죠. 산청 집중호우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산청 산사태 피해 현장 영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닷새간 폭우에 전국서 14명 숨져 실종자는 12명. 다른 뉴스는 폭우 산사태로 닷새간 17명 사망 11명 실종.
재산 피해 지역 선포로 모든 게 끝나는 한국 언론 통계 보도도 제각각인 것이 보입니다. 중앙정치냐 지방정치냐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정치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국민의 생명이 1순위라고 그렇다면 뭔가 전 정권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재해가 일어나니까 다 속수무책인 거죠. 재난지역 선포해가지고 뭐 복구하는데 돈 지원한다. 뭐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미국의 재난여를 보더라도 기상학자들이나 뭐래 이렇게 뭐 조금 일찍 이 경보를 울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피해를 먹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 사투를 벌이는 그런 재난 영화들이 많죠. 이게 인간 사회 조직의 어떤 자연의 그 공격에 대해서 인간의 대응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들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 100만 명 추방하겠다. 새 국면 접어든 미 이민 단속. 이지은 기서가 동아일보에서 7월 20일 날 보도했습니다. 천문학적 예산을 확보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 이민정책에 더욱 힘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불법 이민자가 미국을 침공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남아메리카 사람도 있지만은 중국인들도 있고 자관 불법 입국자들은 다 쫓아내겠다 이런 얘기고요. 건수 좀 올려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장이 5월 말까지 하루 체포 목표치를 3,000건으로 기존의 3배로 늘렸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법안에 국경 장벽 건설, 관세국 경보 호청, 그 다음에 예산 증액 등 총 1,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나가고 좀 3대1 같은데 이런데 이제 이 불법 이민자나 그 외국인들을 많이 썼는데 미국은 향후 대학 졸업자도 고임금을 받는 블루 컬러로 취업할 것 같은 그런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죠. 트럼프에 각성했다. 영푸도 미 없는 미래 대비 삼각동맹. 강민경 기자가 뉴스1에서 7월 20일 날 보도했습니다. 대서양 동맹 위협의 자구책, 삼국 간 안보경제협력 조약 선언 체결, 자체 해구산 확장 군비 확충. 사실 유럽의 핵심 국가는 영푸독 세 나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토가 5%까지 GDP의 5%까지 그 국방비를 올린다고 한다면은 미국의 그 국방 예산 1천조 원대가 또 된다고 그러죠. 또 하나의 천조 그 나토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세 나라가 옛날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과거 역사는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영푸독이 세 나라가 똘똘 뭉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토가 강화되면 미국은 시선을 그리고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중국 죽이기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 원하는 조선협력 천병 업그레이드 한창인 필리조선소. 하나가 작년에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죠. 이 필리조선소는 미 해군이 태어난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인수한 하나의 필리조선소 여러 가지 시설 개선도 하고 역량도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덕후가 뭐 한 2개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천병까지는 아니고 중견 조선소 규모밖에는 되지 않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제재를 해제한 후 시리아 에너지 마스터 플랜을 개발 독점하는 미국 기업들 티무르 아자리 로이터에서 7월 19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중재를 해서 사우디 리야드에서 트럼프하고 그 시리아 반군 출신 임시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트럼프가 제재 완화를 해줘가지고 시리아에 에너지 개발하는데 미국 기업들이 독점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왜 시리아를 공격했냐라고 또 시카월드가 주제를 가져와서 방송을 했습니다. 7월 16일 시리아 수도에 있는 국방부 본부와 대통령궁이 공습을 당했다. 공습의 주체는 이스라엘, 공습의 주체는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남부의 소수종파 드루즈족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밝혔다. 드루즈파는 11세기 이집트에서 유래된 아랍인들의 종파로 시리아, 이스라엘 등에 걸쳐 살고 있다. 드루즈 신앙은 이스마일 교에서 발전했지만은 드루즈는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유대교라고도 생각하지는 않는다. 극히 폐쇄적인 종교 공동체이고 윤회와 환생까지 믿고 있다. 무슬림들에 의해 박해를 받곤 했다라고 하는데 이 파란 색깔이 있는 시리아 남쪽에 좀 많이 살고 있고요. 그 레바논 쪽과 국경지대에 좀 많이 살고 레바논에도 이스라엘 내에서도 좀 북부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루즈인들은 강성 순위파 무슬림들에게 이단 취급을 받곤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현 시리아 대통령은 알카에다 출신이 돼서 드루즈인들은 민병대를 결성해 스스로를 보호, 양복 입은 모습에 속지 말라 미국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은 시리아 신정부 대통령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그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의 극우 연합 세력은 현재 시리아 대통령을 암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리아 내 드루즈족이 사는 지역에 석유가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 공격을 했느냐? 왜 그런 땅을 뺏으려고 하느냐? 드루즈족이 있는 데를. 네타냐후는 연정을 통해 68석을 확보 중이고 크게 악화되는 하레디에 대한 여론, 일은 하지 않지만 출산율은 6명을 넘어가는 엄청난 집단이라고 합니다. 하레디 경정만 읽고 하는 그런 그 집단이 130만 명에 육박한답니다. 2025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하레디 남성들을 징집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종교적 면제는 평등권에 위반한다고 하면서 반기를 들고 있답니다. 연정 붕괴 위기도 있고 한편 극우 정당들은 전쟁 지속과 어떠한 양보에도 반대한다. 네타냐후 본인은 역시 부패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중이고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네타냐후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답니다. 이 칸을 암살해야 한다는 정당이 있는 그 국가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제가 그 중간에 생뚱맞게 한번 해봅니다. 옆 나라가 그 대통령을 죽여야 된다, 암살해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김정은을 암살해야 된다 또는 이 칸을 암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웃에 서로 있느냐? 그렇게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후회할 수 없으며 드루즈족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골란고원을 은근히 점령한 이스라엘, 여기에 드루즈인들이 3만 명 살고 있다. 시리아는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7월 16일 결국 드루즈 지역에서 철수를 발표한 시리아, 네타냐후 공습을 멈추지 말지 결정은 내가 한다. 어차피 트럼프는 네타냐후 편이고
국민이 뽑은 지도자를 어떻게 시험 보고 사법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를 재판할 권한이 있냐라고 네타냐후를 두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아직 승리 선언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 줄이 있다면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국민이 뽑은 지도자를 어떻게 시험 보고 사법부가 된 사람이 탄핵을 재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나라는 이런 말을 해줄 지원 세력이 없는 게 약점이었군요. 함부로 탄핵해가지고 스스로 망쳤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 항일전쟁 승리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 2015년과 2025년은 사정이 다르다. 안용현 기자가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했습니다. 국내판에는 뭐 생각이 없는 모양이죠. 그 전승절 그 군사 퍼레이드의 그 성루에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갈 때 다른 참석 국가들은 뒤에서 올라오는데 맨 앞에 푸틴과 박근혜 언니가 시진핑하고 뭐 3자가 같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현직 주석으로는 처음으로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시진핑이가 왔었습니다. 2015년 중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요구해 왔다. 시진핑이도 왔는데 답례 좀 해달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2015년 김정은 정권은 불안해했다. 어설픈 개혁개방 흉내와 장성택 처형으로 경제와 민심은 요동쳤고 피로 맺어진 동맹국 중국과의 관계도 핵실험으로 멀어졌다. 통일을 향한 중대한 순간이 보인 듯 했다. 그때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면 한미일 동맹을 와해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중국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통일을 했으면은 신중화가 더 빨리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국의 자판은 어떤가? 6.25 전쟁 이후 우파를 분단 세력으로 집요하게 공격했다. 주체 사상파는 김씨 가문을 위대하다며 추정하여 통일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적대적 이국가를 내세우자 태도가 돌변했다. 뭐 통일하지 말고 두 나라가 살자고 말문을 또 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했던 인물이 안보 분야에 강요가 됐다.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빼야 한다고도 한다. 10년 전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였는데 지금은 트럼프다.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미중 충돌이 격화되자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고 있다. 대만 해협 유사시 북한이 도발에 나서면 미군 일부를 한반도에서 발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다시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 촉정전을 한국에 보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대통령이 천안문 성루에 오르는 것을 미국이 좋아할 리 없다.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항일전쟁 승리 기념행사에 참석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다. 반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수는 있다. 그런 행사에 한국이 참석해야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10년 전에는 통일의 꿈이라는 역사적 헌법적 목표와 국익이 있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통일이란 말을 꺼내는 것도 주저하고 있다. 대신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인가? 그래도 군사 퍼레이드에 간다면 국민의 눈에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이념으로 비칠 것이다. 이미 안 가겠다고 언질이 나왔는데 왜 조선일보는 간다면이라는 가정하에 기사를 써냈네요. 그 실용주의 개나 줘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면 안 되죠.
오늘 중소기업의 날, 일본 돌봄 서비스 기업이 한국에 찾아낸 살아남의 길, 간병과 혼옷의 곱셈이라는 제목으로 요시자키 에이지니어가 7월 20일 날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일본 기업의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실제로 97.7%가 중소기업인데, 여기에 그 돌봄 서비스 중소기업의 그 예를 했습니다. 장래 불안이 있는 것은 확실해. 젊은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뇌. 이렇게 됐는데, 이런 돌봄 서비스의 돈들이 가격이 전부 다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인건비나 또는 물가 등이 올라가지고 파산하는 돌봄 서비스 기업들이 많답니다. 요거를 일본에서는 개호사업자라고 하는데, 2024년 상반기에 81건 파산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개호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대표인데, 많이 고민을 하다가 착상을 낸 게 한국 호노롭게 활로 찾은 이유, 그들은 처에 만난 것이 한국 구지옷의 매입과 일본에서의 판매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리에서 알게 된 OW 인스클럽은 한국 구지옷의 매입과 판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회원제 커뮤니티라고 해서 여기를 알게 돼가지고 헌옷을 자기가 부업으로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월급은 깎고 직원 월급은 올려주고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에 24조 원을 거쳐 2025년 43조 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옷이, 중고 옷이 일본 사람들이 사서 입는다. 이게 세상, 우리가 옛날에는 미국 구제 옷을 사가지고 구제 옷을 미국에선 버리는 옷을 우리가 이 옷감 걸레 가격으로 사와 가지고 잘 빨고 또 뭐 해서 그런 운동을 또 했던 게 죽은 박원순이도 그런 거를 좀 했었죠. 헌옷 다시 쓰고 뭐 바꿔 입고 뭐 이런 등등, 그런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게 좀 형성이 안 됐는지 한국에서 헌옷들을 가져다가 일본 내에 판다. 아주 세상이 격변한 기분이 들어갑니다. 한국 헌옷업계는 한일 합의에 따른 산업이다. 이렇게 돼서 한편 일본과 한국은 올해 4월 13일 중국을 섞어 한중일 경제무역 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여기에서 청정경제, 온라인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헌옷은 앞으로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장르다. K-패션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구본에 일본은 빨간 거로 해놓고 남한은 좀 중국하고 같은 색깔을 왜 했지? 북한은 또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 그런 지구본이 있네요. 일본의 반도체는 왜 삼성에 완패했는가? 이유를 알면 납득할 수밖에 없다. 코야나 기타 게이코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카모토 6기호의 유은에서 발췌를 했다는데요. 셋째 아들 이건희가 아버지를 설득하여 삼성을 반도체 사업으로 이끈 날이 있었다. 반대하는 아버지를 설득을 했고, 건희 회장이,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카우트 거점으로 해서 나중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부터 기술 공유도 받았고, 우수한 외부 인사를 등용해서 1992년 가을에 일본을 앞질렀다. 리스크를 각오한 먼저 태어났다. 요것이 뭐 직역인데 리스크를 강화한 선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설비 투자액은 1988년 이후 일본 메이커의 2배가 넘는 설비 투자를 거의 콘스탄트하에 계속하고 있다. 1996년에는 일본에서 가장 설비가 투자가 많았던 NEC의 3배가 넘는 약 14억 달러, 2000년에는 10배가 넘는 24억 달러에 이른다. 멈춰선 일본과 계속 움직인 한국, 이러니 반도체가 한국계 보다 뒤진 거는 사실인데, 이제 TSMC 구마모토에 공장을 유치하고 홋카이도 치토세 공항 근처에 또 뭐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했는데 어찌 될지 두고 볼 일이죠. 일본 셀러리명 경영자의 한계란 리스크를 하는 투자 결정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은 오나가 리스크를 안고서 투자 결정을 해서 결국은 성공을 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좀 내리막길인데 사법 리스크는 이번에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과연 있던 과감한 의사결정이 어떤 게 이제 나오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만은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약 5년간 세월을 잃어버렸습니다. AI용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린 원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이리스크 의사결정은 총수의 몫인데 그게 불가능했었죠.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쪽이 삼성전자를 사법 리스크로 획책한 부류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삼성을 5년 동안 계속 그 사법 리스크에 못 태어나게 만든 것은 그거는 정치적으로 또는 외국의 어떤 사주 세력에 의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더 이상 못 크게 하려는 그런 방해를 하는, 자기네들이 이득을 보려고. 그러면 중국도 거기에 해당할 거냐, 아니면 미국 엘리엇 같은 애들이 아직까지도 꽁 해가지고 그럴 거냐.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이 삼성전자가 더 이상 크지 않으면 자기네들한테 각각의 이익이 다 뭔가 생길 게 있으면 그렇다 이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이득을 봤죠. 그러니까 SK가 지금 친중이다라는 얘기도 있죠. 최태원이가 이상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합니다만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정일택 금호타이어 사장 유럽 신공장 추진 관세 기회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 김승현 기자가 뉴스피면서 이게 4월 16일 날 나온 거를 제가 늦게 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엑스타 신규 라인업 출시 기자회견. 미 공장 증석 계획이 있지만 관세로 투자 우선순위 변동 안 해. 프리미엄 제품 공급 늘리고 기술 난이도 높은 시장 공략. 현재 관세 정책 변화가 큰 시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25억 원 설비를 구매하면은 북미 관세가 25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타이어 만드는데 중국 설비를 가져와야 되는 수준까지 됐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 금호 타이어가 중국 자본이 최대 주주로 해서 중국한테 팔아먹었죠. 산업은행 놈들이. 그래서 유럽에서 사람 뽑기도 힘들고 또 사람들을 키워야 되고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투자도 지지부진했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은 미국의 공장을 가기보다는 폴란드, 세르비아, 포르투갈 셋 중 골라서 유럽 신공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공장은 베트남에 1개, 중국에 3개, 한국에 3개, 유럽에 들어갈 예정이고 미국에 1개가 있는데 수익성을 최적화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에서 금호 타이어는 중국 자본이 최대 주주죠. 한국을 떠나도 저는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업은 효율과 생존을 중시하고 노조는 고용과 권리를 중시하죠.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사회, 생산성 없는 요구만 가득한 구조, 기업은 조용히 떠나고 남은 사람들만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지바우 유튜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해필이면 금호타이어냐 이거예요. 금호타이어가 금호타이어가 중국 자본이라는 걸 모르고 방송을 한 거냐. 그래서 은근히 보면은 중국이 세 개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좀 돌리는 거예요. 유럽에 하나 짓는 거는 별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이 에스트라라는 특수 고급 그 타이어 만드는 기술을 결국은 빼간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그런데 요거를 살짝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친중 유튜버한테 중국 애새끼들한테 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근히 좀 이렇게 좀 요상하게 삐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경영자들은 그 한국 대표를 세우죠. 그런데 이제 같은 그 공동 대표 뭐 이런 사람들 중에 또 돈을 만지는 그런 임원급들은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청통 독재를 김문수가 막아내겠다. 당대표 출마 선언. 김수현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7월 20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 정권과 맞서 싸울 투쟁정당 만들겠다. 자유민주주의에 목숨 걸고 싸우겠다. 글쎄요, 국민의힘 당수가 누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반미 극좌 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을 접수했다며 사법 질서는 힘이 없이 무너졌고 제1야당은 물론 종교계까지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사회가 백주대전에 자행되고 있다. 통일교 압수수색. 통일교는 이제 종교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종교 성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종교계까지는 통일교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건하던 한미동맹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정권의 친중 친북 정책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검은 제1야당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목숨 걸고 투쟁정당을 만들겠다. 극우 정당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소? 근데 이 사람도 모택동주의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변절이라고 그러나요? 전환이라고 그러나? 그걸 한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 두 가지로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세력을 8개로 해서 관계도를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만큼 상호 간의 입장이 다르고 또 이중 삼중의 관계를 갖는 뭐 이런 복잡한 관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레프트 라이트로만 가지고 풀어서 해결될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인의 TMC 투자 전략인가 과도한 베팅인가. 최지영 기자가 블로터에서 7월 20일 날 보도했는데 캐나다 심해적 광물채굴 개발업체 더 메탈스 컴퍼니 투자에 대해서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는데 영풍 MBK는 미국의 폐기물 수거 업체도 쓸데없이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 이번에 1,800억 원에 이르는 것도 쓸데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본업에 충실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패경영 닥습이냐 미래 전략 투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의 투자만큼이나 지금 재련 능력은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은 그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확보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직해서 업스트림 쪽으로 지금 광산까지 개발하려는 거죠. 그거는 삼성전자 이건희가 그 투자 리스크를 갖는 것만큼 저는 현재 고려인 경영진에 리스크를 안고도 투자를 한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TMC가 향후 심해 채굴을 통해 확보할 니켈, 코발트, 구리, 망간, 이게 자동차 배터리엔 또 없어서는 안 된 원료들이죠. 그리고 자회사 캔코 재련소, 지금 울산에 또 크게 짓고 있죠. 2차전지 소재 원료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도 중국의 자원무기화 전략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고려아연과 TMC의 협력은 탈중국 공무관 구축과 주요 광물의 수급 안정화, 또 한미일 그 외무 차관 합의에서도 중국의 그 희토류 수출 그 억제 뭐 이런 통제에 대응하는 그런 것도 하자 그러면은 고려아연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투자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선은 그렇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제법 체계와 충돌 우려, TMC 채굴 허가 방식 도마, 뭐 이런 게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기업의 ISA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심해 광물 채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우리가 고려인이 투자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원아시아 이그니시오 사례 잇따른 손실 처리도 뭐 일단 할 수 있겠죠. 법인세 절감한다고. TSMC도 대자비 우려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두고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로 AI에 베팅을 주저했으나 고려에는 경영권 분쟁이 일단 마무리되었으나 최씨 오너 리스크 결단에 의한 투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생존 우선순위의 의사결정에 비유코죠 합니다. 철의 시대 다음이 황금 시대라고 하는데 그 황금 시대에 금만큼 중요한 것들이 비철 금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금의 시대에 철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하긴 금도 비철 금속인 거죠. 그러니까 황금 시대의 상징인 금, 왜 비철 금속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좀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AI로 가장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 요게 결론은 포르노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핵심은 뭘까 하면은 AI를 여러 군데 활용할 것도 있겠지만은 여성용을 위한 남자 챗봇도 출시를 하겠답니다. 머스크가. 사실 치료와 동반자 관계 요것으로 AI가 가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고령화 시대의 필수 친구가 될 수 있는 AI라고 하지만은 젊은 애들끼리 이런 걸 또 하게 되면은요, 그 연애하는데도 힘들고 그러는데 이 세계 인구의 감소 공작이 하나 아니겠느냐. 지금 글로벌 세력들이 지구 인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아주 죽을 맛이다. 이 지구가. 그러니까 방법은 지구에서 인간을 지금 한 80억 된다는데 한, 한 8분의 1 아니 8분의 7 정도 한 10억 정도 남기고 다 죽여야 된다. 이런 글로벌 세력들이 있다며요. 그러니까 인구들이 그런데 이런 AI를 쓰는 데는 선진국이지
그런 문명의 이기를 못 느끼는 아프리카 뭐 이런 그 출산율 높은 나라들 그런 거하고는 또 맞아떨어지지가 않은데 좀 헷갈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